사실 그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인간과 사회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참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참 가장 큰 공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 역사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이 세력들이 생겨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로서 엄청난 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선 강의에서는 그 담담하게 일어난 일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그 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제 주안점입니다. 지난 주에 한 것 그저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한민족이 구성된 것은 그 여러 갈래의 작은 민족들이 합쳐서 한반도라는 지역 안에 정착을 하고 몇천 년을 살아오다가 결국 중국이라고 하는 큰 세력의 그늘에서 사는 여러 개의 그 소왕국 중에 하나가 됐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그 청국이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힘을 잃게 되니까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됐는데, 우리가 개항기라고 하는 19세기 중엽서부터 그 전에 지녔던 그 모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그 위기를 겪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보다 훨씬 앞질러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일본에게 먹히는 그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1910년 우리가 국권을 잃고 다시 찾기까지 만 35년, 1945년까지 기다렸죠. 그러나 1945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광복, 즉 독립을 다시 찾는 것이 되지 못하고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38선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과 국토가 양분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것이 임시 군사 분계선으로 생각했고, 사실 미국과 소련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히틀러를 무찌르기 위해서 같이 협동을 했던 미국과 소련이 근본적으로 이념이 다르고 국익이 전혀 다른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 없어지자마자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른바 냉전이라고 이 정치적인 대립에 더해서 이념적인 그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 불행히도 우리 38선이 바로 그런 그 냉전의 전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어떻게 독립을 성취하느냐, 갖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북쪽의 소련군에 점령한 지역에서는 미군보다 훨씬 빨리 들어온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국제 공산주의 조직망을 가동하면서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식으로 공산화 작업을 착착 진행했고, 조만식 선생 같은 민족 지도자들은 활동을 할 수 없게 일찍부터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황이 됐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와서 그 반공 투사들이 되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최근 몇 주일에 걸쳐서 그 조선일보가 이 해방에서 건국에 이르는 시기의 그 역사를 잘 조명을 하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실 줄 아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유엔의 힘을 빌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그 당시에 그 유엔은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참상을 겪으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어떤 공통된 이 사회 구조의 기반을 국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 침략자들은 힘으로 징계하고 하는 그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남북한 공동선거, 인구 비례로 공동선거를 하고 유엔이 감시를 하게 해서 대한민국 다시 그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게 하자 했는데 그것을 막은 세력은 분명히 소련이었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김일성 이외의 모든 그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고 뭐 세계사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것인데 불행히도 이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모르고 부정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뭐 정읍에서 분단 국가를 만들자고 해서 분단이 고착됐다.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정부가 이미 소련의 사주 밑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어떻게 임시정부 같은 거에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것뿐이고 그 후 이승만 박사는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유엔으로 하여금 우리가 통일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결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는데 그걸 좌절시킨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왜냐하면 인구 비례대로 선거를 했을 경우 소련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니고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이 한반도가 다시 태어날 것을 싫어하고 자기들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좌익들이 민족 지도자 연하면서 만들어낸 나라가 자기들한테는 유리하니까 그런 짓을 한 건데 이것이 우리 역사 교육에서 쏙 빠져버리고 완전히 허튼 수작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거는 이 지나간 과거지만은 지금 현재 그것에 말하자면 그걸 잘못 이해하는 후유증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고 이거는 또 이제 대한민국의 존재조차도 위협하는 그런 그 세력으로서 본래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이 그냥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을 뿐더러 실제 국제 관계를 얼마나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직면하는가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완전히 환상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민족의 앞날은 우리 남한뿐 아니라 북한까지도 결국은 이 기세등등한 중국 앞에서 다시 무슨 꼴이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 것은 그 유엔이 공인하는 그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으로 구성된 국가라고 하는 공인을 받으면서 독립을 했지만 이 불행히도 안으로 밖으로 적을 품고 태어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강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체제를 수립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면서 계속 그 체제 전복을 노리는 그 좌익들의 이 준동을 막으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또 신장시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목적을 추구하면서 애써서 우리가 조금씩 민주국가로 진척을 시켜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그 국가적인 기틀을 헌법으로 훌륭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시행에 옮길 시간도 거의 없어서 2년도 채 안 돼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시련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 강의에서는 이제 6.25와 그 이제 후유증 그리고 이제 그 4.19에 이르는 과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이 군사 독재라고 일컬었던 그 기간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최근 이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개설 강의가 아니고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이 몇 가지를
짚어서 사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제 의도긴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하다 해서 결국은 좀 조금 무미건조한 강의가 되는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때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손들어서 저 중단을 시키셔도 좋고 또 이 특별 토론 시간에 뭐 질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25 때 이 나이가 들었던 우리 세대한테는 6.25가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뭐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좌우익 다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최대였었는데 그때 이 일본식으로 3월이 이 학년 초였다가 9월로 옮긴다고 차츰차츰 그 학기 초를 늦춰서 그 해는 5월에 이 학기 초였던가 해서 2학년 되자마자 몇 번 안 다니고 바로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 사대 부중회를 다녔는데 교사가 지금 저 경동시장 있는 쪽 있죠. 거기 성동구 있어서 청량리 바로 인접 지역인데 1, 2학년은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좋아서들 나오니까 저 망우리 쪽에서 그때는 뭐 청량리가 아직도 저 논밭이었어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 수레를 끌고 오는 그런 경우도 보이고 그건 뭐 우연의 일치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로 일요일 날 사실 전쟁이 시작됐는데 바로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완전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은 모를 때인데 이 정부가 그렇게 이제 우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벌써 28일 날 25일이 일요일인데 28일 날 인민군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정옥자 교수라고 서울대 국사학과 여기만 우리 후배 교수는 춘천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웬만큼 살만한 집인데 이 전선이 터졌다는 걸 알고 이 남편이 큰 배를 사서 소양강에 이삿짐을 싣고 가족을 싣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 중간에 벌써 인민군이 앞질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정옥자 선생은 국민학교 1학년이었고 아래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애들을 양팔에 안아본다고 하고 투신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는 있어봐야 살지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오히려 짐이 되니까 먼저 간다고. 이런 이게 뭐 하나의 시초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상처. 그리고 우리 육군은 전혀 모르고 그 전날 바로 모두 다 큰 파티를 하고 취해 있거나 휴가를 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이 저쪽 세력이 침투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6.25 동란이라고 불렀어요. 전쟁을.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우리 헌법의 권능은 사실 북한에까지 미치게 돼 있고 그래서 국회에 3분의 1 의석을 선거를 치를 수 없었던 북한을 위해서 남겨놓고 그것이 우리 목적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국가 간의 국가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에서 일어나는 동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결국은 국제전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아서 서울 점령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 박사는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했지만은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모두 강력하게 대통령이 생포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나라가 끝장나니까 가야 된다 해서 27일 날 마지막 떠나는 기차 유리창도 깨지는 3등 칸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런 대통령을 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지금 악선전을 합니다. 수원까지 대전까지 갔다가 내려온 걸 또 후회하고 다시 수원으로 오고 다시 또 대전으로 밀리고 하는 그런데 재빨리 물론 서울을 떠나기 전에 유엔에 연락을 해서 우리 유엔 주재 임병직 대사한테 미국의 사실을 알리고 또 청을 하라 그러고 그런 속에서 미국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이 장면 박사가 또 얘기를 하시고 해서
마침 트루만도 그 유엔의 그 탄생 바로 배경이 이 침략자를 막는다. 그리고 필요하면 힘으로 막는다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하기 전에 이미 그쪽에서도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이 휴가 같은 걸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오는 중이었어요. 이게 딱 맞아서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그 태평양 사령관인 마카서 장군이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고 했죠. 또 하나는 그 마카서 장군은 본래부터 이승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이었어요.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방 당시에 그 미국 측에서 나온 평가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은 고집불통의 이 노인이다 하고 이 욕을 하는 미국 문서도 있어요. 그건 어떤 식인가 하면은 이 하지중장만 해도 자기가 미군 총사령관이면은 모든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는 이 미국하고는 상당 부분 맞아 들어가지만 또 우리의 이해관계하고 미국하고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완강하게 자기가 이 고집을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이 박사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이 타협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는데 하지중장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거기에 매달려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견제를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마카서라든가 나중에 이 밴 플리트 장군 같이 이승만 박사의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주 극찬을 하고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한국 코리아보다 larger than Korea라는 표현을 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작용을 해서 곧바로 한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넘겼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전쟁이 이 서울이 점령당해서 인천 상륙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저 자신이 공산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저께도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그 시운이 좋아서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해방됐을 때도 국민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니까 치지도외시 됐고 또 6.25 때도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공산군 치하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동네에 그 이 좀 학년이 높은 사람들은 어딘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뒤를 쫓아가 봤더니 서울 수성국민학교에 모두 그 학생들을 그 좀 상급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의용군의 자원해서 나가라 붉은 깃발 들고 뭐 하고 이 조금이라도 이 나보다 한 살 위인 사람들은 벌써 순환을 당해서 특히 이제 반장을 하는 경우에 연락망을 통해서 전부 학생들을 소집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그 동원을 하고 또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분류를 해서 전부 다 이 계급의 적들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술서를 써라. 우리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날마다 하루 종일 가서 이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자술. 이 맞으면 자본주의의 그 맞으면 뭐 이 앞제비로서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다. 그러더니 결국은 한 달 후에 이 북한으로 이제 그때 이제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문화 공작대로 자원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집을 내놔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오남매에다가 90에 가까우신 증조 할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집을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고 결국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그럼 나가시겠다고 나갔더니 이 어머니가 뭐 그 정말 거산을 하시면서 어디로 수용이 되는가 보고 하더니 그 이튿날 갔더니 그날은 일신국민학교라고 지금 세종 호텔 옆에 있는데 거기 수용이 됐다고 하더니 그 이튿날 새벽에 뭐 밥을 좀 해가지고 쫓아가시더니 다 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북으로 끌려가다가 그 다음 날 새벽에 숨어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 걸 어머니가 보시더니 막 야단을 하고 어쩌라고 집으로 왔느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숨어서 어디로 시골에 가서 숨뜨자 하지 집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고서부터 이제 집에 숨어서 계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심은 지금같이 흉흉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게 빤한데 숨어서
날마다 가택수색을 하는데 숨어 지내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반장인데 또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숙명 선배님이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이실직고를 했고, 그 반장 아주머니가 가택수색을 하면 반장 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돌릴 테니까 뭐 하루 종일 독 속에 들어가 있거나 땅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담을 두들겨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숨어라. 그러면 이제 다른 집을 돌아서, 이런 협력을 받아서 거의 한 달 동안을 거기서 견뎌내시고 이 인천 상륙을 맞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아마 하루는 못 견디고 붙잡혀 갔을 텐데 그 동네 분위기 전체가 참 마지못해 완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악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심성이 그래도 서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이념보다도 사람으로서 서로 그 보살핀다고 하는 게, 그래서 살아남았다가 이제 일사후퇴 때는 다행히 부산으로 피난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6.25의 실상인데 이걸 한국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따질 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사건에는 항상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인과 근인, 즉 먼 원인, 즉 배경과 또 직접 그 계기가 된 거, 이걸 따져야 된다. 뭐 이 편리한 구분법이죠.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배경은 그건 뭐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스탈린은 전 세계 공산화를 하려고 했고, 이 한반도는 전체를 공산화시켜서 자기네 맞으면 권력구조 공산권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게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스탈린이 죽었지만 북한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먼 그 배경이니까 기회만 봤던 겁니다. 그런데 1949년에 중국 공산군이 중국 본토를 다 통합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미국의 방해 영역은 한반도는 살짝 비껴가고 일본까지가 간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자폭탄 투하로 2차 대전 승리를 이끈 그 미국이 수소폭탄도 발명을 하고 하면서 치열하게 그런 대량 살상 무기 경쟁을 소련하고 그 미국이 하고 있으면서 서로 팽팽하게 겨루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보니까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들 수가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스탈린은 사실 굉장히 그 미국을 건드리는 것을 겁내고 있었어요. 스탈린은 전쟁에서 완전히 지친 그런 상태의 나라로서 이제 동구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빨리 보완을 해서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같이 본토를 한 번도 침입당하지 못한 나라는 지금 가장 맞으면 전성기에 있고, 대적이 안 되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더 굳어지기 전에 자기가 어떤 공도 세워야 됐고 하니까 2번이나 스탈린을 찾아가서 졸랐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지금 뭐 증거로 다 사실로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택동이 이제 중공을 통일하게 됐는데, 모택동양학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중국의 지도자지만 공산당원으로서는 스탈린의 지령에 복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공을 중국을 이제 공산화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장개석화가 모택동을 같이 공같이 굴리면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모택동도 상당한 정도의 자기 이제 권력 기반이 이제 안정됐고 하니까 스탈린도 모택동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계기가 됐고 했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 김일성이 모택동하고 또 접촉을 해서 한반도에서 자기가 침략을 했을 경우
모택동이 적어도 우호적으로 도와줄 거라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거를 가지고 스탈린에게 또 미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모택동 동지도 그러면은 좋다고 했느냐, 그런 조건이라면은 그럼 전쟁을 해도 좋겠다, 뒤에서 돕겠다. 그러나 소련이 직접 개입했다고 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실을 주고 이 소련이 화를 면하지 못할 테니까 자기들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 실제 공군이라든가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쪽부터 해가지고 자원, 훈련 뭐 등등을 통해서 결국은 공산권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그 국제전이 된 것이 우리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한국 전쟁, 코리안 워라고 당연히 부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코리안 워는 우리가 임진왜란도 코리안 워고 다 우리 전쟁이니까 이거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얘기죠.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뻔하다가 이 마카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서울을 다시 탈환을 했고 평양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압록강 유역까지 가서 그 미군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전쟁 끝나서 완전히 한국을 통일을 하고 다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벌써 10월 달부터 중공군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해 작전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산줄기를 타고 달겨드는 바람에 미군도 엄청난 그런 그 살상을 내고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사건 같은 게 한 그 이 대표적인 예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밀려서 우리가 일사후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실제 그 이 전투가 계속이 되지만은 그전 같이 크게 밀리고 뭐고 하는 걸 못하고 38선을 중심으로 이 서해안 쪽은 대체로 우리 군이 많이 몰려 있었고 이 동해안 쪽은 우리 군이 많이 가 있었고 서해안 쪽은 이 유엔군 외국군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 군대는 혹시라도 이 전쟁이 끝날 경우 우리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해야 되겠다고 악전고투를 통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조금씩 그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갔는데 서쪽에서는 오히려 개성 이남으로 밀려 있는 상황에서 그 휴전 협정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7월 27일 그 휴전 그리고 지금 요즘 종전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결국 대전에서 그 이 함락 직전에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 이 정중하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물론 급할 때 전문으로 모두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뭘 한 거.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가요? 안 했죠? 아직. 참 그 이승만 박사는 드물게 한학에 능통하고 일찍부터 시를 쓰고 그러시던 분으로 또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우리말 이상으로 더 잘 쓰던 분인데 그 한문시도 80세가 넘은 그 6.25 때 한시를 쓴 것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 편지를 트루만한테 썼는데 누가 읽어도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게 그런 편지를 쓴 게 지금 조갑제닷컴에 들어가면 원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번역본도 있고 신속하게 이렇게 파병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미군 병사 젊은이들이 많이 그 살상당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심심한 애도를 그 표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죽지만 그 애들은 적어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데 당신네 젊은이들은 어서 듣지도 못하던 먼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죽어가니 얼마나 부모들이 애통하겠느냐. 그러나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들은 미국인으로서 죽지만은 실제 자유를 지키고 전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니까 고귀한 삶을 살다 가신 거라는 것을 그저 그나마 위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전쟁은 한국의 민족의 북측과 남쪽끼리 싸우는 민족 간의 이 동족 살상전이 아닙니다.
이 자유와 독립을 원하는 절대 다수와 이 공산주의 제국의 꿈을 꾸고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수 사이의 대결이지, 한민족 절대 다수는 이 공산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편에서 이렇게 힘을 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이 지금 완전히 잊어버려지고 있어요. 이 민족 간에 남북만 얘기를 하는데,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공산주의, 공산당이 된다고 하는 거는 공산당원이 되면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다는 거고, 공산당의 지령이라고 하는 건 스탈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후 스탈린이 사망한 후 소련 안에서도 이 스탈린 체제라고 하는 건 진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스탈린 1인 독재 체제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제적으로까지 그 작용을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지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에게 보내는 이제 그 이 공문 같은 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다 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공산당 조직으로 통해서 보내는 지령은 김일성 동무에게 해서 명령조로 그 나가는 거고, 타바리슈, 김일성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북한이 이제 국가 체제를 갖추고, 북한이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임시라는 걸 보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북한의 헌법은 스탈린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해서 한 거지만, 당 명령으로는 이런 게 나가요.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이 국교를 정식으로 수립하자고 요청을 할 차례다. 이러고 이거를 이제 자기 나라 외무상들한테 CC를 해서 보냅니다. 몰로토프 외상 뭐 등등. 그리고 이 북한에서 요청이 오면 수락을 한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밖에서 보이는 이건 다 비밀 지령들이고, 밖에서 보이는 거는 이 정중하게 이 스탈린, 소련 안에서도 스탈린이 이 국가 원수로서의 국가 수반으로서 일을 할 때 그 이 내보내는 문서 양식하고 공산당 서기장으로 전 세계 공산당원들에게 보내는 거하고 이중 구조가 돼 있어요. 이제 북한의 맞으면 행정 수반 로서의 이제 김일성에게 보낼 때는 김일성 씨에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정중한 언사를 씁니다. 국가 대 국가 간에.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탈린에 보내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뭐 이 수교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는 모든 게 명령에 따라서 하고 그걸 겉으로만 꾸미는 이런 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스탈린의 명령에 따르고,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구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수립이 돼요. 이 히틀러하고 싸우는 속에서 이제 스탈린이 승전군으로 들어와서 독일이라든가 뭐 헝가리라든가 동유를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그건 분명히 그 면에서 해방군입니다. 그리고 그 전후의 혼란을 바로잡는 기간은 그 나라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애국 세력을 뒤에서 지지하는 것 같이 형식을 취해서 우선 사태를 수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잠깐 내가 비춰보였지만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김구 선생을 내무상으로 하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고 9월 15일에 우리 신문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바로 우리 민족 세력을 지지하고 애국 세력을 지지한다 하는 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수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치고 들어와서 정권을 잡는데, 우리 남한의 경우는 불행히도 이승만 김구 선생이 그걸 꿰뚫어보고 그 정부에 들어가는 거를 아니다 하고 처음부터 거절을 했고, 우리는 만약에 지금 정부가 있다면 임시정부가 정부지 우리는 지금 새로 태어난 무슨 인민민주주의 정부라는 거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면서도 공산주의 활동을 했을 망정 애국적인 동기에서 그걸 하고 이제 독립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같이 손을 잡자. 그래서 박헌영하고도 교섭을 했는데 박헌영은 끝내 거절을 했고,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의 농림부 장관이 돼서 토지개혁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배경으로 작용을 했고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시키고 수락을 한 다음에 한 것이 6.25였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이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완전히 이 무력으로라도 이 통일을 해야지 또다시 분단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그러나 이승만은 또 절대로 무리하게 폭력을 쓰고 테러하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 이미지만 실추시키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약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아까 말한 트루만의 편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38선에 대한 국제 규약은 이미 깨졌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범함으로써. 그것이 38선이라는 것이 국제협약으로 인정되고 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걸 어기고 그냥 북진 통일을 할 수 없었지만 북한이 이미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기왕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반도를 통일할 때까지 전쟁은 끝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승만의 입장이었어요. 마카서 장군도 그걸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반도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트루만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필요하면은 국경선을 넘어까지 중공군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때 소련이 자극을 받아서 3차 대전을 일으킨다는 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마카서 장군을 해임을 시키고 우리가 북진 통일하는 꿈은 거기서 날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 후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승만 박사는 이왕에 이렇게 희생을 한 바에는 우리가 한반도 통일할 때까지 전쟁을 하고 전세는 이쪽에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휴전을 하지 말자 하는 게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되고 또 스탈린이 53년 3월에 죽고 나서 공산권은 더군다나 힘이 빠지니까 저짝이 조급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 박사는 잘 아니까 우리가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하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지쳤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평화 협상 쪽으로 갑니다. 끝까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반공포로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유역까지 다 공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차출해서 의용군에 입대를 시켜서 우리 국군을 상대로 싸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북한군 포로라고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느냐. 그건 우리 쪽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였고 그런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그대로 휴전 협정을 하면은 제네바 협정이라는 건 국적에 따라서 포로를 돌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또 이런 복잡한 사정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남한 젊은이들이 북한군으로 분류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느라고 마지막까지 이제 휴전 협정이 많이 지연이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이승만 박사가 휴전을 하려면은 다시는 우리가 북한이 침략을 할 그런 위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럼 우리하고 방위 동맹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런데 미국은 그런 식의 조약을 전혀 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조약이 있으면 어디 가서 얽매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대국이라도 자유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완강하게 완곡하게 또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승만 박사는 잘못해서 우리가 그대로 휴전을 하고 종전이 되면 우린 다시 북한한테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거제도에 소환되어 있던 반공포로를 유엔군 모르게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석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이 노인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방위 조약을 해서 우리 쪽에 묶어 놓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 박사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소련을 자극해서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이 방위 조약을 수락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맞으면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면서 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 박사는 사사건건 미국에게 많은 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 전시 복구도 하고 한데 이승만 박사의 논리는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이 개항 때 미국하고 조약을 할 때 설린 우호 조약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너희들이 그걸 어기고 일본에게 넘겼지 않느냐. 또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바로 이 북한이 이걸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끝까지 이 한국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후에 이 미국의 초빙을 받아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호되게 미국 사람들을 나무랐는지 박수를 30몇 차를 기립박수를 받았지만도 나중에 뉴욕타임스가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 같이 비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줬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 정도로 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쥐어 짜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소리가 옳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박수갈채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이승만은 미국의 앞제비, 그건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만큼 또 이승만의 이 세계적인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고 해서 전후 복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의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살상으로 봐서 이 200만 이상이 살상당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남북한 인구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산 가족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가족 하나는 생사를 모르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상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련의 진상도 잘 모르고 그 공산주의의 말하자면 아름다운 이상, 이 노동하는 절대 다수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 취해서 있던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6.25 초창기에 자발적으로 의용대에 들어간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걸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그 전혀 아닌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전쟁 이전에도 그랬고 전쟁 중에도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사대부 중에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사범대학교 이짝 부속이니까 자리가 많이 비자 이제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5학년 그땐 중학교 6학년이었죠. 그 선배가 이제 여자 대대장이고 남자 대대장이 있고 또 남자 연대장이 있었는데 그 대대장 하던 유춘수 씨라는 분은 이 공산 점령 3개월 사이에 우리 그 사대부 중에 선농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 정도로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참 치열한 그런 투쟁이 있었고 그런 이 후유증이 본래 있었는데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6.25 그 3년을 겪고 나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공 세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와서 완장을 차고 즉각 뭔가 가진 게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적으로 몰아서 수용하고 뭐 하고 더군다나 막바이제 갈 적에는 감옥에 있던 사람들 또 이 길에서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 무차별하게 죽이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도 좌파였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당했고, 물론 초창기에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강제로 대한민국의 유명인사라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다 납치당해 갔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이산 가족도 있었지만,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을까봐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숨기고 있다가 6.25가 터지니까 본색이 드러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그 친척 가운데도 이 일제시대 때 이제 학생, 뭐 대개 우리나라 자의식이 있는 학생들은 다 애국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에 걸리면은 감옥에 가고 해서, 우리 나한테 그 아저씨 뻘 되는 분인데, 학생 시절에 감옥살이를 몇 달 하고 들어서 병 나다가 죽고 유복자를 하나 남겼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6.25가 터지니까 공산당원인 것이 드러나고,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아예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버리고 편지 한 장 써놓고 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같은 형제 안에도 그런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살죠. 자기 형제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됐는지, 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가장 큰 피해는 그런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잘 알고 결국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한 할 거 없이 우리 민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죄 없이 죄인이 된 그런 순환이었다. 이거를 알아야지 서로 나무라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치를 걸고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던 나라인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건 토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4.3 사건을 일으킨 김달삼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50선거를 통해서 건국을 했지만 저쪽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해 여름에 비밀 선거를 한답시고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남한에서도 선거를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때 선거를 해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미군의 점령 지역에서 우리가 미군의 점령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결국 계속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란,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하지 않고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유지할 수가 없었죠. 제주도에서는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한 군데서밖에 못하고는 그게 끝날 때까지 48년에 시작된 게 54년까지 진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극단적인 예지만은 6.25 전부터도 그랬고, 특히 6.25 후에 북한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산악지대로 숨어들어서 지리산 등등 공비로서 항상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 공비를 토벌하는 이 일에 우리 국군이며 민방위 군 엄청난 힘이 들어갔고,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국군이 토벌대로 나오고, 밤엔 또 산 사람들이 와서 뭘 달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느 쪽에도 협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 당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입은 그 상처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한마디로 해서 단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시에 맞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반대를 한 사람들은 그는 토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죠. 북한은 그럴 수도 없는 정도로 혹심하게 국민을 몰아치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서
내려왔고 아니면 소리 없이 다 당하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초기의 폭동 같은 건 역사 기록으로도 거의 안 남고 이런데 우리는 개방 사회니까 모든 것이 기록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결국은 전쟁을 한편 하면서 신생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그런 그 과제가 이승만 정부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그 세력이 가장 그 문제로 삼는 것이 이 52년에 있었던 소위 부산 정치 파동으로서 이제 그 부분 개헌을 한 거, 그다음에 4.4 5.입 개헌 뭐 이런 것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그 야심 때문에 모든 거를 어기고 그 반민주적인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가장 맞으면 큰 그 이 사례가 4.19였던 거죠. 사실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봤듯이 그 이 국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밖에 이 대한민국의 수립을 반대하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태어났던 거예요. 그럼 나라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느냐? 그게 지금까지 좌익이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그건 한마디로 반역이지 다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었으면은 그 당시 쉽게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건 과거를 보는 일뿐 아니라 현재 반역을 하는 행위예요.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조상이 그때 이 대한민국에 한거하는 투쟁을 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몇십 년이 흘러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은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내 제자의 그런 그 이 사례들이 떨어 있는데, 이 결국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 세력을 속아내야 되고 뒤에서 결국 비수를 찌르는 사람들을 둘 수 없으니까 속아내야 되는데 저쪽은 위장 포장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가려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경찰이니 뭐 이런 데서는 또 자기네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과잉 반응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상적인 자유는 허용을 하되 행동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그 라인이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넘어서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후에 박정희 때 들어오면은 사상까지 이제 속아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격화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바로 그 우리가 또 그 연좌제라는 데에 묶이게 됩니다. 이 6.25 이후에 그 이산 가족이 되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공산주의자가 돼서 나머지 가족을 설득시켜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하고 연루된 가족은 항상 경계 대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그 연좌제에 걸려서 뭐 외국에도 가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취업에도 불이익을 입고 이런 그 갈등의 요소가 그냥 남아 있으면서 조금씩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살다가 우리가 이산 가족 찾기를 30년 후에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집안에서 누가 없는데 죽었는지 빨치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예 죽은 것 같이 칩을 하고 모른 척하고 살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걸 각 가정마다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자기들 수준에 맞게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건데, 이 공공연하게 우리가 그 공산주의자가 됐던 사람들은 당연히 배제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이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도 저자 북한으로 넘어갔거나 하면 그 사람들의 작품을 우리가 못 읽게 했습니다. 사실은 여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리석은 짓이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는 어떤 작품을 못 읽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 사상의 씨가 잘못 들어올까 봐 그렇게 하고, 물론 공산주의 관계된
막스주의, 레닌주의 원전 같은 거는 물론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서로 가족에 누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산가족 찾기가 돼서 그때 우리가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그때 알아보니까 30년 동안 같은 하늘 안에서 살면서 서로 모르고 살았던 그런 참 전경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맞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 이 나라 발전에 굉장히 이 큰 조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하나의 무슨 이론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뭐 내 가정이지 뭐 이게 증명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면에서 사리를 따지면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야지 되는데 우리 그 사회는 그게 부족합니다.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교의 바로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그야말로 빨갱이 노릇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걸 파고들 수가 없죠. 이 입을 다무는 게 낫고 서로 묻지 않고 상처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그 습성이 이 철저하게 모든 걸 탐색해야 하는 지적 영역까지도 그냥 들어가서 적절한 선에서 덮어버리고 나니까 설익은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데 그런 현상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피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데까지 미치지 않느냐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연만하셨는데 북한으로 끌려가셨다.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제사를 지내야 할지 모르는 척하지. 항상 죄책감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또 이 전쟁 중에 또는 그 후에 단신 남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도 있고 대부분의 남자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혹시 큰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언젠가는 곧 합쳐질 거다 생각하니까 서로 결혼도 안 하고 또 남편 잃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겠지. 재혼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1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10년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디 삶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다시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거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죠. 자기가 거느리지 못하는 또 잊지 못하는 남편이나 또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 상처를 항상 안고 살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픔이 살아나서 발딱하고 싸움이 되고 또 격렬하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사실 유교의 큰 후유증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스리면서 그나마 우리 민주주의 법치 국가를 만들어서 서로 아무리 감정이 복받치더라도 아무렇게나 사람을 처벌하고 응징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결국 민주주의 제도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의심이 가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우선 무죄로 간주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해나가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특히 사상범들의 경우에. 이거를 가장 잘 알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분이 뭐 말할 것 없이 이승만 박사예요. 연륜으로 보나 뭐 국제적인 인맥으로 보나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이지만은 감지할 수 있었던 게 국민 전체는 이런 통탄을 했어요. 항상 이제 연만하시고 연로하셨으니까 좀 쉬셔야 되는데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52년에 이제 4년 임기가 끝나고 선거할 때 그때 벌써 국회에서는 야당이 저 노인네 갈아치워야 된다 하고 나올 때예요. 그때 국민들은 그때 대통령을 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고 또 본인도 그때는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전쟁 중에 말을 갈아탈 수는 없다.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 뭘 안 하면 국제관계도 그렇고 이 국내도 그렇고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부산 정치 파동이니 그런 거는 그분이 아는 가운데에서 몇 사람들을 강력하게 협박도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다수를 해서 부분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알았던 거는 국민은 자기를 지지하는데
야당 이 야권 정치인들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는 이제 뭐 사사 개입 이런 것이 사사 오입 개헌인데 사사 오입 개헌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결국은 그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지 헌법은 개정을 하는데 해보니까 이 뭐 한 표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건 부결됐다 발표를 했다가 이틀 후인가 이 사사 오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3분의 2가 그 한 표에 3분의 2가 넘는 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수점까지 계산하니까 3분의 2가 넘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표 차이로 이 큰 변화가 됐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걸 갖다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한 건데 이런 식의 얘기는 정치에서는 항상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링컨의 마지막 흑인 해방 의결안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백인들이 노예를 부리고 있는 세상에서 그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죠. 가진 수단을 다 썼습니다. 뒤로 국회의원들을 협박도 하고 매수도 하고 압력도 넣고 그렇게 해서 겨우 충족을 해서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실질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99명이 반대하는데 독재 혼자 뭐 했다. 뭐 또는 10%밖에 찬성을 안 하는데 나머지가 억누르고 했다면 그건 진짜 독재지만 이거는 3분의 2 중에서 표 하나 그거 모자라는 걸 나중에 소수점 계산을 한다고 누가 이 꾀를 내서 한 건데 그게 한 점 가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그때 임기를 없애는 것이 옳았느냐 아마 좀 글렀느냐 이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틀렸다는 사람은 틀린 거고 그거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는 50대 결국 이 직선제로 오시면 직선제를 한 건 잘한 거다. 우리가 87년의 민주화의 대표적인 것이 직선제 아닙니까? 그 당시 나라를 세울 때는 우리가 아직 민주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간선제가 옳다. 그래도 공부를 하고 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 선출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국민한테 직접 의견을 묻겠다 한 것이 그건 반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방법이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이 전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 판단해야 될 건 형식보다도 형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재다 아니다 하는 거를 판단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고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만을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뭐 왕이고 하는 동안에 뭘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48년부터 60년까지 13년 대통령을 하는데 어떤 업적을 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부가 다 욕심이 발동해서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만 보니까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을 마치 먹을 자리로 생각하는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됐어요. 공직을 나눠서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은 가장 공익을 크게 창출해낼 사람들을 공직자로 발탁하는 과정이지 나눠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혼선이 돼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또 52년 후 사실 56년서부터는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이승만 박사의 입장에 놓고 그 나이 생각한다면 본인으로서는 정말 퇴직해서 좀 조용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유당이라는 쪽에서 자기들이 국민을 설득시키고 하는 힘보다 이승만 박사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이로우니까 그거를 못 물러나게 계속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쓴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그때 단호하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차라리 물러났더라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 생각을 합니다. 본인한테도 참 정말 편안한 노후가 돼서 영구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그러나 그게 운명이 그렇게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뭐 반민주적인 건 반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맞으면 선거를 그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속임수를 썼으면 썼달까 그런 정도지, 민주주의 체제를 허문 게 전혀 아닙니다. 전시에도 뭐 국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중단하거나 한 적 하나도 없었고, 차근차근 그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그 과정을 추진했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내가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됐자 처음으로 학교에서 선거라는 걸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선생님이 급장으로 지명을 하면 걔가 이제 지금 오늘 말하는 반장이 되는 거지, 선거라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학급 안에서 문제를 논의해서 뭐 신문도 만들어 보고 뭐고 하는 이런 그 훈련이 밑에서부터 조금씩 실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찍어라, 그 사람이 뭔지 어떻게 알고 정치가 뭔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선거를 통해서 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려면 거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돼요. 판단을 할 줄 알고 정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집안의 어른들 얘기도 누구 찍어라 하면 다 하고, 이게 그 당시 실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표 하나 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하간에 그런 식에서 이 불행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승만 박사가 그런 맞으면 정치, 어떻게 보면 정치 술수가 조금 덜 능해서 한 표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거였지 무슨 전체를 누르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나 겉으로 볼 적에는 종신 대통령을 꿈꿨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오명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19가 되면은 정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후계자가 없다 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지겹게 듣던 소리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창업 이 기업에서 그렇고, 그 가진 고생을 해서 뭘 창업을 한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외적인 여건에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해낼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 후계 세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려줄 수가 없는, 이게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계속 안고 온 그런 그 문제예요. 지금 차츰 사실은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가는 것도 나아져. 그 당시 정치는 분명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0년에, 그런데 대통령이 연로하니까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그 대통령 권한을 승계한다는 그런 이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1875년생이신데 1960년 85세가 된 그런 대통령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부통령이 된다는 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통령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실제 대통령의 경우는 이상하게 필적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익희 선생이 가장 가까운 그 후계자 제목으로 떠올랐었지만 그분도 타계를 했고, 또 60년대는 조병호, 이승만 박사를 굉장히 숭앙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매우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기계가 꽤 있던 분인데, 그분이 또 야당 후보로 나오려다가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고, 그런 그 불상사가 일어난 가운데서 대통령에는 아무도 후보가 없었어요. 이승만 단독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의 경우에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결국은 떠올랐는데, 여기서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게 일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나도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한 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영부인이 외국인이시고 우리말보다는 영어에 능한 분인데, 그 이기붕 선생 부인이 그 영어를 잘하는 박마리아 교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해져 가지고 그 결국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야심이 대단히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후계자로 떠올랐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이 없고 자유당도 자신이 없고 하니까 상당한 정도의 부정선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전혀 몰랐습니다. 경무대에서 이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걸 보고를 받고 지금 어렵게 됐으니까 당의 입장이 어쩌고 하니까 이 박사가 화를 내시면서 애를 하나 죽여놓고 나서 무슨 당이 어쩌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 이승만이가 물러나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벌써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결이라는 게 되기 전에 벌써 이제 4.19로 이게 터져버렸던 거죠. 그때도 결국은 이 국무회의를 끝나고 뭔지 모르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나와 보니까 그때 결국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하는 그런 게 있어. 처음에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타도였지 이승만 타도라고 하는 구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살상자가 나오고 하니까 국민이 격분을 했고, 그때 급하니까 계엄령을 선포를 하자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반대를 해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몇 시간 지연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빨리 그럴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 당시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모두가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군경의 총칼 앞에 쓴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거의 상상을 못하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상사태니까 누가 저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쏴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경고거든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말하자면 용감하지는 못했어요. 그 총칼에 찔려 죽겠다고 나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4.19랑 겪으면서 그런 어떤 그 면역이랄까 하는 것이 저쯤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가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더 급하니까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이제 살상자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때 사실 이기붕 씨가 곧 물러난다고 발표를 했으면은 사태는 그걸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박마리아는 여자가 너무 야심이 차기 때문에 맞으면 자기 꿈이 거의 달성됐다가 안 되니까 상황을 조금 얕잡아 보고 그 26일 날 발표하는 문을 그 전날 밤에 사퇴하겠다고, 본인은 기꺼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고쳐버렸어요. 그 바람에 결국 사퇴를 고려하겠다는, 사퇴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니까 교수들까지 나와서 이제는 이제 대통령도 물러나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결국은 안 되겠다. 또 미국 사람들은 52년부터 사실은 이승만 박사를 갈아치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기들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끝났다, 미국의 지원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박사가 더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 하고 하야 성명을 했는데, 그랬을 때 그때 우리 국민 전체의 반응은 독재자 물러났으니까 잘 됐다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격렬한 학생들 몇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이화장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분을 이제 억지로 자동차를 태워서 보는데 모두가 다 아주 애석하는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그 주변에 몰려들고 했지 무슨 적군 타도하는 식의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닙니다. 나중에 그 험악한 그 데모 분위기 같은 거, 이 시가지에서 사람들이 살상하고 했을 때 그 모습, 그 사진, 그건 험악해요. 그러나 실제 대통령이 물러날 때 그때는 국민 가운데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느냐 만약에 투표를 했으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더 버티다가는 젊은 애들이 당하겠다. 그 중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그 부상당한 아이들 병원에 방문을 했고, 또 이런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기붕 일가는 그 아들이 자기 가족을 다
총살을 하고 자기가 자살을 하는 그런 식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정에서 대통령이 꼭 물러나야 될 저희가 없었는데 더 상하서는 안 된다 하고 대통령이 물러났던 건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뭐 독재자의 종말이 어쩌고 그거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한 모든 공적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지금 매도하는 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북한이 처음부터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했고 6.25 때 살아남지도 못했을 걸 너무도 잘 아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승만으로서 대표되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 4.19라고 하는 거를 집어가지고 밖에 나중에 경험에서 오는 그 상상력을 거기다가 투시를 하는 것이 지금 4.19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회라고 하는 4.19를 말하자면 중심으로 하는 조직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 주역을 했던 학생운동에 주역을 했던 사람은 거기가 다 대통령이 그렇게 물러나게 된 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이영일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사례고, 지금 어느 러펌의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그때 주동이 아니었으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소위 공산주의 중심의 남북 통일을 이룩하려고 나중에 이제 북으로 가자 남으로 오라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4.19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승만 매도하는데 강력하게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4.19를 본래 4.19 의거라고 불렀어요.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이런 부정부패,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의로운 행동으로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인정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자기한테 대항해서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강화하겠다고, 맞으면 잘되게 깨끗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헌법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였지 혁명이 아니었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용어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현대사에서 진정한 혁명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얘기를 했죠. 결국은 혁명이라는 건 주권자가 바뀌고 주 이념이 바뀌는 거예요. 일제 지배 또는 미군 통치, 거기서 우리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 됐고, 거기에 이념적인 기반을 우리 헌법을 통해서 다 놓고 한 거니까 그것이 정말 180도 바뀌는 혁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헌법의 토대 하에서 살고 있는 거지, 어느 사건도 그거를 국민 전체 이름으로 뒤집는 거는 없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혁명이 아닙니다. 4.19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거를 이상을 뒤엎자는 게 아니라 이상을 훼손하는 부정부패 이런 거를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4.19 의거라는 것이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반대했던 세력은 옳다 됐다 이거를 이제 이용해 먹자 하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니까 4.19 의거를 혁명이라고 이름으로 바꿔서 마치 그게 정말 나라를 무슨 뒤엎는 것 같은 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제대로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런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역사를 전공했다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붙이는 건 사실 정치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정치가 모든 걸 휩쓸어 가지고 중립적인 용어를 우선 쓰면서 그 속에 얼마나 복잡한 중층적인 구조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점점 더 심해서 지금 이제 거꾸로 내주일인가 언제 어디서 세미나를 하는데 4.3 사건 이름을 갖다 무슨 다시 한다고 해서 좀
현기론 씨라고 그 이 소설가이면서 문학 교수 한 분이 그 4.3 사건을 구세에 직접 경험한 분으로서 이제 연사로 나온다는 광고를 봤는데 이 언어를 잘못 이 활용을 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고 의식이 교란이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런 짓을 쭉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4.19는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나왔다가 그것이 폭력 사태로 갔지만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실수로 그렇게 한 거고 거기서 이제 강력한 시위가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거지 대한민국을 뒤엎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과정에서 정부군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그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는 가운데서 학생들이 결국은 남북한 즉각 통일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이제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교수님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거나 저기 있어요. 질문 있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때 물러나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물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해가지고 뒤집자 그렇게 반공을 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그때 적화 통일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잖아요. 그쵸.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게 사실 아까도 그 얘기했듯이 처음에 그 4.19 학생이며 교수들이 들고 나온 거는 어디까지나 부정부패, 부정선거 그거를 이제 물리치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3월에 대통령이 선출된 그런 사람이 4월 27일에 물러난 거거든요. 그건 선거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소수가 결국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적인데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른 건 아니었는데 이 대통령 같은 이제 최고위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자기가 직접 안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거는 그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본인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을 진 것이지 항상 공명선거하시오 하는 게 입에 붙어 있던 그런 이 사람인데 바로 그 밑에 결국은 그걸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지금 바로 말한 그 후 어떻게 되냐 이건 조금 앞질러 가는데 사실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이 말 자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다시 선거를 해서 이 민주당 정부가 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헌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이제 내각 중심제로 개헌을 하고 세상이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이 4.19의 소위 원흉이라고 해서 원흉들을 처벌을 해라.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그 민주주의적인 미숙함이랄까 그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0사람이 널 잘못 놓아주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 법인데 이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구성원들은 전부가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잡아들였어요. 서대문 형무소로. 그러면서 이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몇몇 원흉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무장관이 이런 사람들 이제 사형에 처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아주 혹독하게 이게 다룹니다. 이제 그게 엄격한 것도 좋지만은 정치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치 싸움에서 결국은 빚어진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으로 다루려면 그렇게까지 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그 어느 적정 맞으면 최소한 선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바람이 부니까 결국 권력이 바뀌고 나면은 칼바람이 부는 게 이조 시대 때 사화 당쟁 때 하고 같은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그 기세등등해서 이제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뭘 압니까? 기분만 있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권력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또 삐뚤어지는 거예요. 공권력이 뭐냐? 강제력이에요. 군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러나 식민지 지배 시대 때의 공권력하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한 국가였을 때의 공권력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일제시대 때 거듭 얘기했지만 일본 일제시대 때 경찰이나 헌병이 된다는 건 일본인들의 하수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악랄하게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조선인들로 채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끼리 서로 잡아 죽이고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이 굶어 죽지 않으면은 나는 경찰이나 헌병은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했고 그래도 그 중에 기왕이면 그래도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동기에서 간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만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범죄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 공권력까지는 안 가지만 가령 예를 들면은 가장 이 희생이 크면서 없어서는 안 될 걸로 홀대 받는 것 같은 건 소방서 같은 거.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말 이 우리가 부추겨줘야 되고 할 직업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거기는 권력도 별로 없으면서 정말 험한 일을 하는 건데 그건 국가 다 기구거든요 전부. 근데 경찰에도 그런 서비스적인 면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서부터 정부가 흔들리면은 이 공권력이 작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전 같아서는 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서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식의 이 시기가 민주당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또 내부에서는 어땠느냐? 소위 구세력하고 또 그 신세력하고 민주당 내부도 또 분열이 돼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작동을 못하고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를 누구도 갖지를 못했어요. 권력하고 권위라고 하는 걸 구분해야 되는데 권력은 강제력으로서 누가 들어가도 그 권력의 힘으로 그걸 작동을 하는 거 강제력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권위가 뒷받침이 돼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정말 어른으로 인정하는 그 분위기가 사회에 있을 때 그 권력이 진정으로 그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이게 전부 강제력만 되면은 항상 저항이 이 복종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민주 정부 정권 때 온 거예요. 모두가 다 풀어주기만 하면은 밑에서부터만 일어나면 전부 다 잘 되느냐? 그건 안 그렇죠. 러시아에서도 이제 혁명 전에 혁명 그 거두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9년 전에 그 막스주의 창당 선언문도 만들었던 사람도 있고 아주 그 굴지의 사상가들 정치인들이 7사람이 행방 표식이라고 표지라고 우리가 나을 길이 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이제 논문을 쓴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정치가 잘못돼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나서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할 시기에 그걸 안 하고 모두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이렇게 아는 세상이 된다.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불행한 것이 4.19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산화가 될 거냐 그거는 이제 물론 그 역사에서 이 가상법이니까 그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박정희 정부에 그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왕 질문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어요. 그 군인들이 볼 때 6.25까지 겪으면서 그리고 공비 토벌을 하면서 이제 겨우
조금 안정된 그 사회가 됐다고 보는데 이거를 송두리째 깨버리는 게 아니냐. 결국 북한 보고 다시 쳐들어와라 하는 그 초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군인들 사이에서 이건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민간인한테 그냥 맡겨놔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그 이 기운이 이제 그 감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재미있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가장 강압적인 조직인데 가장 마지막 현대화랄까 이 근대화가 빨리 되고 잘 된 조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군대 역할이 전쟁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장성들을 데려다가 단기 훈련, 장기 훈련을 시키고 해서 이 군인이지만도 그 민주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하는가, 그 군인 정신이 뭔가 하는 거를 그 서양의 기준에 맞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 같은 것도 이 민간인 섹터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더 많이 발전한 그런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군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면에서 이게 자꾸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던 이런 것 전부 다 사이드로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교장 선생님이 김영훈 선생님이라고 초대 교육감을 지내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부터도 이제 교사를 하시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면 같은 데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고등학교 교장이 거기에 이 서장들보다 위에 서 있었대요. 그만큼 그 학자들 선생님들은 존중을 받고 그 밑에 말하자면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게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한층 나가서 이제 또 이 밑에부터 학생들이 우리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하는 식의 이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랄까 하는 것이 모르게 흔들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민주주의 제도 중에 하나가 선거 아니에요. 사람 속을 모르니까 비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나 대신 국회의원으로 또는 대통령으로 선출하겠느냐. 그나마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그래서 선거율이 투표율이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출해 놓으면 내 개인으로 봐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수가 그 사람을 선출했으면 거기 일단은 복종을 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거는 지적해서 그 다음 선거에 평가를 해서 갈든지 유임을 하든지 이건데 그 국민 가운데 일부가 모든 것 갖다 좌지우지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4.19 경우에 처음 그 촉발된 지점에서는 그 항의가 온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게 저질러졌고 선거 부정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그 국민을 대표해서 학생들이 그걸 터뜨려 줬고 거기서 희생이 되니까 국민이 하나로 뭉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러고 나서 이 대통령까지 물러난 마당에서 그런 컨센서스는 이제 그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가 통일 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그 해방 공간에서 좌익하고 싸우면서 세운 나라를 그리고 또 6.25를 통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이산 가족이 돼가면서 지킨 나라를 이제 그냥 지워버릴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대 세력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는 그때까지는 군대가 가장 중요하고 근대화된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그게 나간 거예요. 좀 앞서가는 얘기지만 계속 이제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나는 내가 지식인으로서 이 쿠데타로 이제 권력을 잡은 거에 대해서 그 비판적이고 또 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그 통치 방식 특히 나는 유신 선포될 때 이제 외국서 오래간만에 이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늘 그 비판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누가
어느 자리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서 나도 또 하나 깨달았어요. 뭐라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잘못된 방법으로 그 권력을 잡았지만은 이 비교적 사심 없게 노력을 해서 나라가 정말 부강하게 돼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1960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사, 우리나라의 경험 뭐 이런 걸로 봐서 박정희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제로였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그 배경을 가졌던 인물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성이 없었는데 자기가 그거를 그 뚫고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잡고 그 권한을 제대로 썼지 않느냐, 나라를 위해서. 그건 상당히 그 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전제예요.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기 전에 역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일찍 한학에도 통달했고 이 서양 학문에서도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중했던 사람이 애국 의지를 가지고 그 능력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공익에 투신해서 산 사람이니까 그런 인물이 드물게 나왔지만 그만한 인물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또 그런 인물이 누가 잠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겉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바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남의 일에 뭐 명령에 열심히 복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도 큰 비전을 가지고 할 만한 사람이 결국은 박정희 같이 비상수단을 써서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가지 그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내가 하나 좋게 봤던 점은 박정희 대통령이 늘 나같이 불행한 군인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하면 자기가 한 일이 당연하고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했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상적인 민주주의 고수로 가지 군인이 다시 권력을 잡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지나간 역사를 뒤엎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지혜를 얻는 데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 엄청난 혼란이 왔던 거고. 또 한 가지 이승만 박사가 이제 망명을 갔다 하는데 망명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망명을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합법적으로 자기 발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거지. 선거 한 달 전에 당선된 대통령직에서 자기가 다시 이 데모가 커지면 학생들 희생이 크니까 내가 물러나겠다 한 거고 죄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책임을 지면 됐던 거지. 그리고 이 며칠 후에 심신을 좀 휴양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하와이로 떠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한 거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발붙일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외국에 원조를 구하는 게 망명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민주당 정부는 내보냈지만은 이 박정희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승만 박사 같은 존재가 귀국하는 거는 자기한테 부담이 되니까 귀국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망명인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왜 그랬는가? 군사정권을 정당화시키려면 민정이 무능했고 무책임했다고 하는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4.19 세력하고 박정희 세력하고의 일종의 그 이 야합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1963년 헌법이에요. 제3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이 4.19도 혁명이고 4.19도 인정을 하고 또 5.16 혁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48년에 태어난 이승만 정부 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헌법에.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48년 그 당시는 그때가 처음 시작이니까 48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 후는 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만약 헌법 전문을 고쳐야 된다면 써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는지 사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3.1운동 정도 언급하는 건 우리한테는 워낙 그게 독립에서 중요한 거였고 하니까 3.1운동에서 건립된 임시정부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아 했지 임시정부를 이어서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 맞으면 언어 구상이며 이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지금 헌법 전문을 보면은 이 헌법 전문으로서 이 재헌 헌법권은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지적으로 아주 수월한 사람들이 다듬어서 한 건데 그 후는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에서 뭘 한 건데 그게 이제 토대가 돼서 67년에 더 개혁이 되고 지금 이제 만약 개헌을 한다면 무슨 지경이 될지 모를 거예요.